드디어 기본 강의 첫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사무관리론이고요. 자, 행정사 2차 2025년 데뷔 마지막 강의, 2025년 처음이자 마지막 강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핵심 요약집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저는 좀 다른 교재랑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를 보면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예. 기존에 있었던 어떤 텍스트 중심의 어떤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잠시만요. 자, 펜으로 한번 바꾸고요. 네. 그래서 텍스트 중심의 어떤 교재는 아니고 이미지와 좀 슬라이드 중심이에요. 그래서 슬라이드 하나에 한 개의 쟁점만 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량도 작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것만 딱 쓸 수 있을 정도로만 핵심만 정리한 교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설집은 단문집 형태로 제공해 드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출되었던 쟁점과 미기출 쟁점들을 다 파악을 했어요. 어떻게? 기출 분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목차와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핵심만 암기할 수 있도록 했다. 그죠? 제가 그 생기초 특강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핵심만 암기할 수 있도록 암기가 수월하기 위해서는 기억을 최대한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기억이 단순화해야 뇌가 그 많은 정보들 중에서 좀 기억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핵심만 사무관리론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강조드리는 게 암기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암기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핵심만 정리해놨다. 예, 그 강의가 왜 하죠? 강의를 왜 하는 이유는 그런 핵심을 잘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정말 그냥 그대로만 쓰시면 돼요. 예, 답안지에 딱 현출 가능한 분량만큼만 정리했습니다. 사무관리론에서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라면 우리가 그 두 가지 법령,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두 가지를 그냥 국가 그 법령정보센터 있죠? 그대로 그냥 법령집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대로 외우면 되는데 그게 되면 좋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필요 없겠죠? 강의를 왜 하죠? 그 중에서 나올 것만 최대한 압축해서 핵심만 전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세 설명, 요 슬라이드에 대한 상세 설명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요 쇼터디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셔도 되고 해커스에서 나올 이 단문집을 통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요 지금 갖고 있는 우리 핵심 요약집을 가지고 시험장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거기에서 좀 빠져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단문집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검색하실 수 있잖아요. 좀 부족한 부분들은 직접 쓰세요. 거기에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직접 쓰셔도 된다. 예,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시험장에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 제가 생기초 특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강의와 이 강의는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전달드리자면 자, 기본 강의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기본 강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공부의 우선순위를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출제위원이라면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출제위원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부터 보냐 이거죠. 당연히 전년도 그 직전 연도나 그 전전 연도에 나왔던 쟁점, 기출 문제를 확인할 겁니다. 네, 문제를 확인할 것이고 거기에서 아직 다루지 않았었던 쟁점 사실 사무관리로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기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중요한 우선순위를 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서 공부의 어떤 그 집중도도 조금
달리할 수 있겠죠. 집중과 양, 공부 시간 양도 좀 나올 수 있을 법한 출제 가능한 쟁점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기출 쟁점도 당연히 정리하셔야 돼요. 왜? 기출 됐지만 또 내거든요. 기출 됐지만 이번에는 다른 쟁점과 함께 섞어서, 그죠? 융합해서 섞어서 A라는 쟁점, 기출 쟁점과 B라는 쟁점을 섞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 이겁니다. 사무관리로는. 그래서 기출 쟁점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개정 내용이에요. 2023년도에 행정업무 운영과 혁신에 관한 규정이 시행이 됐고 그 내용들도 많이 개정이 됐다. 가장 큰 특징은 뭐다? 제목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기존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행정 업무의 운영과 혁신. 혁신이란 단어, 그죠?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 혁신에 대한 내용이 개정 이후에 나와 있어요. 행정 업무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해서 정책 연구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책 연구 결과의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에 나타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자. 그래서 주요 내용, 그죠? 기출 되겠죠. 그죠? 개정이 된 사항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서 다 다룰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행정문서 혁신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제 행정문서는 어떤 형식을 취한다? 개방형 문서 형식을 취하고 기술의 표준과 규격이 공개되어 있고 공공 데이터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문서 형식으로 정의한다. 네, 그래서 행정문서는 이러한 전자문서 형식으로 정의한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장은 문서를 작성할 때 이 개방형 문서 형식으로 당연히 작성을 하고, 그죠? 문서 형식은 개방형 문서 형식으로 하는데 그 개방형 문서에는 뭘 담아야 된다? 문서 요지와 키워드를 포함하도록 한다. 그죠? 그리고 국민에게 문서를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장치에서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 그죠? 국민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장치, 저만 해도 핸드폰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뭐 PC도 있겠죠? 예, 그런 다양한 장치에서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문서 처리에 대한 기본 원칙, 이제 요 주요 내용, 요 가 형식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업무 혁신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그죠?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 방식을 혁신하는데, 자, 이게 중요하죠? 두 번째, 행정 업무의 혁신 대상을 행정 협업 촉진과, 그죠? 업무 절차 개선, 그 다음에 조직 문화 개선, 그 다음에 업무 공간에 대한 개선, 혁신, 그리고 지식 행정의 활성화 등을 행정 업무 혁신의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 업무 혁신의 추진 체계를 마련했다. 그죠?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행정 업무 혁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또 이를 총괄 담당하는 직책인 일론 머스크와 같은 소속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혁신 책임관으로 임명하자. 그죠? 그래서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을 총괄하도록 함. 그래서 이 내용도 혁신 추진 체계를 마련했기 때문에 기출이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됐어요. 개정이 됐고 미기출이죠? 나오겠죠. 나와야 됩니다. 올해 시험에는 2025년도 시험에는 행정업무 혁신 이 추진 체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44조, 46조, 그죠? 46조 2, 46조의 4, 요 법령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숙지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본 강의 시간에 요 관련 파트에서 다시 강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은 행정 업무 혁신 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해서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 업무 혁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 업무 혁신을 수행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행안부 장관은 이러한 행정 업무 혁신 문화 조성을 위해서 행정 업무 혁신의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상까지 줘라. 그리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자, 간략하게 개략적인 이 개정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2025년도에는 요거가 어떤 식으로든 쟁점이 돼서 나올 것이다. 나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이고 생기초 시간에도 다뤘지만 다시 한번 기본 강의 시간,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기출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요 관련된 기출 문제까지 다 적혀 있죠? 자, 3조, 그죠? 2016년과 22년도 이 3조에 대한 개념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업무 운영, 공문서에 대한 종류가 나왔고 또 문서 처리에 대한 기본 원칙이 역시 어떻게 나왔습니까? 연달아 나왔어요. 네, 개정이 됐고 특히 행정문서 처리, 행정문서에 대한 혁신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고 말씀드렸고 역시 2024년도에도 나왔습니다. 2025년도에는 안 나온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연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2025년도에도 작은 쟁점으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2023년도에 이제 문서 성립 효력 발생 14년부터 연속해서는 아니고요. 3년 정도 기출이 재기출이 되었다. 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문서 작성 일반 원칙과 뭘 섞었죠? 네, 기출의 쟁점을 섞죠. 서식, 그죠? 서식. 요거 서식에 대한 제정, 서식에 관한 문제와 2023년도 서식에 관한 일반 원칙, 제정 방법. 2023년도네요. 네, 죄송해요. 3년도에 문서의 작성 일반 원칙, 문서의 작성 일반 원칙과 같이 문제를 봤어요. 뒤에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문서의 기한, 검토, 협조, 최근, 그죠? 10년 전에 다 나왔었던 쟁점들이에요. 다시 나와도 무방할 정도의 쟁점들입니다.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관인 중요하죠? 관인, 날인, 서명. 그 다음에 이제 문서 접수 처리, 2023년도 18조에 관한 내용. 2024년도에 업무관리 시스템에 대한 쟁점이 나왔죠? 21조, 22조. 네, 업무관리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2024년도에 업무관리 시스템에 대한 구축, 운영, 운영 주체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기대 효과, 일반적인 기대 효과에 대한 약수의식으로 나왔습니다. 업무관리 시스템. 그리고 23조, 26조 서식 제정 방법이죠. 제정 방법, 승인 방법. 네. 다 관련해서 2023년도에 한번 나왔었고요. 그런데 이제 문서의 등록에 대한 내용이 나올 법한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문서의 등록에 대한 개념, 행안부령에서 정하는 그 내용까지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문서에 대한 등록에 대한 행안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까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42조, 44조, 46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 행정업무 효율적 수행에 대해서 2020년도 이후에 최근에 기출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됐다. 혁신 책임관에 대한 업무라든가 42조, 44조 개정된 내용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는 40점짜리로 얼마든지 쟁점들을 섞어가지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관한 파트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죠? 지식행정 활성화 2020년도에 나왔지만 역시 지식행정 활성화에 대한 쟁점도 올해 2025년도에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정책 실명제에 대한 개념에 대한 쟁점도 나왔었죠? 네, 개념에 대한 2023년인가에 정책 실명제 그냥 개념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2022년도인가? 이따 한번 보고요. 그래서 41조 행정업무 혁신, 행정업무 혁신에 대한 대상, 업무 대상 이런 것들 42조, 43조 이런 것들은 올해 시험에 반드시 나올 수 있는 1순위 문제라고 보여진다. 그 다음에 정책연구에 있어서의 추진 절차라든가 정책연구의 심의위원회 정도에 대한 쟁점. 그 다음에 이제 정책연구 관련해서 연구과제 선정 방법은 나왔었죠? 근데 51조에 있어서 연구자 선정 방법은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18년도에 나왔고
정치 연구 관련해서 연구자 선정 방식에 대해서도 작은 쟁점으로 나올 수 있어 보인다. 그 다음에 좀 특이사항이었었던 게 생기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론에 대한 쟁점입니다. 이론, 오늘 사무개선 기법부터 강의를 들어갈 예정이에요. 이 사무개선에 대한 개념과 이런 식으로 나왔죠. 사무개선에 대한 개념과 사무개선을 위한 집단 아이디어 발상법에 대한 발상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 이론과 경영학 혹은 행정학적인 이론, 시사적인 문제가 출제됐다는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대비할 쟁점들이 조금 더 넓어졌다. 그 스콥이 넓어졌어요. 아무리 출제위원이라고 해도 이런 쟁점들을 가지고 다시 섞고 이 쟁점과 이 쟁점을 섞어서 내는 것도 이젠 지쳤다 이거죠. 나올 게 없다 이거예요. 다 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이론에 대해서 눈을 좀 돌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 첫 시간에는 사무개선 기법부터 좀 출제가 될 법한 사무혁신 기법과 그 다음에 이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을 첫 번째 시간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 규칙도 정리해야 되죠. 행정업무 운영 혁신에 관한 시행 규칙에서 문서의 이송 방법과 반송에 대해서 2023년도에 나왔어요. 쓸 양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역시 이 시행 규칙을 통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출제 가능한 쟁점이라면 18조 4항에 나온 문서의 공람을 해야 되는데 문서의 공람을 해야 될 그 범위가 시행규칙 제1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조 내용을 잠깐 보면요. 자, 첫 번째 공람 대상 문서에 대한 시행규칙이에요. 자, 공람할 자가 모든 문서를 다 공람하는 게 아니라 그 공람을 해야 될 대상 범위에 있어서 뭘 공람해야 된다? 결재권자로부터 처리 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처리 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와 민원 문서, 그 다음에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간의 업무 협조에 관한 문서, 그 다음에 접수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해서 미리 검토가 필요한 문서, 그 밖에 공무원의 신상이라든가 교육, 훈련 등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같은 경우는 공람 문서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 우리 생기초 시간에 2023년도, 2024년도의 문제에 대한 기출문제에 대한 해석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게 아니라 2024년도만 한번 복습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자,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위해서 다양한 민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왔죠? 개념을 묶었잖아요. 그래서 법정 민원이 뭐고, 고충 민원이 뭐고, 그리고 이 법정 민원의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그리고 처리 절차에 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민원 처리, 접수한 민원은 신속하고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죠? 민원 처리에 대한 예외 규정, 제가 생기초 시간에 약 3번에 걸쳐서 반복을 했죠. 이미지를 통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복습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023년도에도 간단한 약 1번 문제였고요. 민원 처리에 관한 문제가 40점짜리 연속적으로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민원이라는 것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물음 1에서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 법인, 단체 중에 민원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를 약수라는 식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행정기관의 종류, 그죠? 종류에 대해서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1번 문제 말고 2번, 3번,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런 식으로 약술식으로 나오는데 2024년도는 문서 처리 원칙과 문서 작성에 대해서 섞었죠? 문서 작성에 대해서 서술을 하셔야 되고 약술을 하셔야 되고 문서 처리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그죠? 전자적 원칙, 그 기준에 대해서 약술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문서에 대한 종류에 대한 쟁점이 2023년도에 나왔고
또 뭘 엮었죠? 문서 처리 기본 원칙과 또 뭘 엮었죠? 문서의 성립 효력 발생의 조건을 엮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쟁점들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23년도 서식, 그죠? 서식에 대한 개념, 요구되는 상황, 서식을 언제 만드냐, 제정 방법, 뭐 승인 기간이 누구냐, 이거에 대한 문제죠. 서식에 대한 승인 방법, 제정 방법, 그 다음에 설계의 일반 원칙, 그 다음에 또 뭘 엮었죠? 날짜, 시분 표기와 용지 규격과 관련한 문서 작성 방법, 문서 작성을 2024년도에도 냈지만 2023년도에도 요 문서 작성 방법을 또 냈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기출됐지만 또 엮어요. 근데 2023년도에는 서식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문서 작성, 그 중에서도 날짜, 시분 표기 등등과 관련한 방법과 쟁점을 엮어낸다 이겁니다. 2025년도에도 이러한 트렌드가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러한 쟁점들을 굉장히 세분화해가지고요. 그 슬라이드 하나하나를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식의 모듈화라고 제가 생기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 하나를 다 우리가 기억해내고 그것을 다른 쟁점과 서로 섞어서 엮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무관리론을 올바르게 대비하는 방법이에요. 22년도에는 뭐 3조에 대한 정의에 대한 개념이죠. 공문서와 전자문자 서명, 전자문서 시스템, 정책 실명제에 대한 개념 이렇게 나왔어요. 그 3조에 대한 정의 문제가 나왔고 그렇습니다. 또 최근 트렌드가 이 정도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 복습 들어가야죠. 자, 고충민원, 그 다음에 법정민원, 그 다음에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목차를 구성하자 이겁니다. 법정민원이란, 그죠? 법정민원에 대한 개념을 써라. 그 우리가 이제 백지에 쓴다면 시험장이에요. 자, 법정민원이란 뭐다? 쭉 나가겠죠? 법정민원이란 법령, 훈령, 예규, 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한 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서 인가나 허가, 승인, 면허, 특허 등을 신청하거나, 그죠? 신청하거나 장부나 대장 등의 등록, 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그죠?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이나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을 법정민원이다. 그래서 좀 기니까 제가 요거 다시 보면 법령 등에서 일정 요건에 따라 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면허, 특허 등을 신청하는 거. 이건 꼭 기억하셔야겠죠? 그리고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이나 증명 신청하는 민원을 법정민원이다. 그리고요, 고충민원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 위법 부당하거나, 그죠?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그죠? 개념에 대해서 기본 강의 시간에 하나하나 법정 민원뿐만 아니라 민원의 모든 종류를 한번 정리할 것이고요. 그 중에 뭐 법정 민원, 뭐 질의 민원, 기타 민원 등등에 대한 민원도 다 정의가 있고 그걸 다 정리하는데 여기 그 중에서도 법정 민원의 개념만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법정 민원에 대한 거부 처분이나 이의 신청은 자, 법정 민원의 거부 처분이 내려지면 그 민원인은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거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어떻게? 문서로, 그죠?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한다 이겁니다. 당연히 문서에는 뭘 담겨야 된다? 신청인의 뭐 성명, 그죠? 주소, 연락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단체의 명칭 등이 들어가야겠죠? 그다음에 거부 처분을 받은 일, 거부 처분을 받은 내용, 이의 신청의 취지와 내용 등을 담은 이 문서로
행정기관의 장을 상대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럼 이의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은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해줘야 된다. 언제까지? 자, 요거 중요한 거죠? 거부 처분은 60일 이내. 이의 신청은, 자, 행정기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요.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근데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다시 10일이죠.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그리고 결정 이유와 원래 거부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과 불복 구제 절차를 당연히 통지해 줘야겠죠. 그리고 연장하게 되면 연장 사유와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고, 그러면서 구제 수단으로서 행정쟁송을 이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이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다. 요게 이제 20점짜리였고요. 그 다음에 민원 처리에 관한 예외에 대한 문제가 1-2번으로 나왔죠? 네.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우리. 자, 민원 처리에 관한 예외는 너무 중요하다. 그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텍스트를 먼저 이해하고 이 텍스트에 대한 키워드를 이미지로 담자. 그리고 자기 전에 이미지를 떠올리자.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시간에 이런 슬라이드에 다양한 아이콘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다시 한번. 자, 민원 처리는 민원을 접수받으면, 그죠? 행정기관은 그 민원을 신속하게, 적법하게, 또 친절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그죠? 민원 처리에 대한 예외입니다. 자, 뭐가 보이죠? 국가기밀과 공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 요원 떠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경찰 떠올리시고요. 수사, 재판, 형 집행에 관한 사항,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또 뭐가 보이죠? 그죠? 요 법원 같은 게 보이죠? 그래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 청구, 그 밖에 불복 구제 수단이죠.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그 다음에 뭐가 보이죠?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이죠. 자, 법령에 따라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의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근데 법봉이 보인다? 뭐죠? 판결이죠. 판결, 결정, 화해, 조정,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6번 감사원 두 문자, 감사원의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그 다음에 CCTV가 보인다. CCTV, 그죠? 개인 간의, 사인 간의 권리관계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상황. 그 다음에 인사하고 있다. 행정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 인사행정상 행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암기 시험을 봐야 돼요. 암기.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뭐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험 잘 보는 친구가 제일 부럽잖아요. 그럼 시험 잘 보는 친구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너 어떻게 이걸 다 외워? 특히 한국사 시험 같은 거 암기가 진짜 중요한 시험. 물론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만 사실 이해라는 거는 학교 수업만 잘 들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우등생, 성과 그렇지 않은 학생과의 차이가 어디서 발생되느냐? 이 암기에서 발생되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모르겠어요. 공통점이다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책을 볼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사진을 찍는다. 사진을 찍는다. 우리도 사진을 계속 찍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슬라이드 형식으로 강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슬라이드 하나하나를 반복해서 보시면서 마치 미술 작품 보듯이 계속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떠올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민원 처리에 관한 예외 첫 번째, 요원이 보인다. 뭐라 그랬죠? 민원 처리에 관한 예외 첫 번째,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이에요. 국가기밀이나 공무상 비밀. 그다음 두 번째, 경찰에 뭐 하죠? 수사. 그죠? 수사, 재판, 형집행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세 번째, 법원이 보인다.
불법 구제 수단이죠. 다른 법령에 따른 불법 구제 수단이 진행 중인 경우.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 청구 등에 따라 이런 다른 법률에 따라 불법 구제 수단이 진행 중이거나, 그 다음에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 그죠? 화해나 알선, 조정,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그 다음에 법봉이 뭐죠? 법봉. 자, 판결이죠.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감선이 나와 있죠.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그 다음 CCTV보다 사생활이죠. 사생활.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마지막 인사하고 있다. 인사. 공무원의 인사 행정성에 관한 사항 같은 경우는 민원 처리의 예외에 해당된다. 복습 끝났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복습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계속 리마인드를 시켜주기 위해서 계속 리마인드를 해야 효과가 배가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복습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아무리 강조드려도 재차 강조드려도 부족함이 없다. 복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 개선과 관련해서 사무 개선을 위한 집단 아이디어 발상법에 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무 개선이 뭐야? 당황할 수 있습니다. 당황할 수 있어요. 사무 개선이라는 것은 저도 찾아봤어요. 몰랐거든요. 사무 개선이란 현행 사무가 이게 합리적이냐, 경제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해서 개선할 점을 찾는 거예요. 개선점을. 그래서 그러한 절차에 사무관리 기법의 어떤 절차의 과학화, 자동화, 간소화시키는 것을 사무 개선이다. 사무 자체를 보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개선시킨다. 그럼 그 개념 자체를 그럼 키워드를 짜줘야겠죠? 현행 사무 자체가 합리적이고 경제적인지 여부를 조사 분석을 해서 그 개선할 사항들을 찾아서 그 행정 절차의 과학화와 자동화, 간소화를 이루는 것을 사무 개선이다 라고 합니다. 당연히 사무 기능이 다양화되고 사무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서 뭐가 발생되죠? 사무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되죠? 국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민원인의 만족도, 즉 서비스 저하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무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고, 역시 조직 내 개인의 역할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 그죠? 사무 조직이 확대되기 때문에 조직 내 개인 역할도 불분명해질 수 있다. 그럼 뭐가 문제되죠? 내 책임이 아니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운영상의 통일성 결여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무 개선을 통해서 보다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무가 경제적이냐, 합리적인지를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절차의 과학화와 자동화와 간소화를 이루는 것이 사무 개선이다. 이러한 사무 개선 기법의 대표적인 방법이 브레인스토밍이다. 브레인스토밍. 이번 시험에서는 집단 아이디어 발상법이 나왔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만 적어줘도 무방했다. 대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럼 브레인스토밍은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봤잖아요. 집단적인 연산작용을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겁니다. 응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해낸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비판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은 금지하자. 당연하겠죠. 내가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더라도 너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해? 그렇지만 이런 그런 얘기라도 우리 작은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죠? 이거 너 쓸데없는 소리라고 얘기하는 순간 꼰대 소리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의 비판은 지양해야죠. 금지된다. 그 다음에 고등법이라는 게 있어요. 고등법이라는 것은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나만 알아요. 사회자만.
사회자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주제를 전혀 몰라. 네. 그런데 주제를 전혀 모르지만 그 전혀 관계없는 사실로부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게 함으로써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시키는 방법을 고등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밑줄 친 이 오스본 체크리스트법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것은 절차상의 점검 기준, 즉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어떤 그 체크 포인트를 주는 것, 체크 포인트, 어떤 발상의 어떤 단초를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상의 단초를 제공한다. 그래서 질문 목록을 사전에 준비한다 이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그죠? 오스본의 체크리스트는 9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생각해서 무언가를 막 말하지 말고 어떤 그래도 아이디어를 도출할 때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서 뭔가 중요 포인트를 정해두고 그죠? 순서대로 체크를 해 나가는 방법이 바로 오스본의 체크리스트 9가지다 이거죠. 자, 첫 번째가 다른 방법으로는 사용할 수 없냐? 전용입니다. 전용. 그 다음에 혹시 다르게 응용해 볼 수는 없나? 차용이고요. 변경. 한번 다르게 변경해 보면 어떨까? 혹시 좀 사이즈를 키워볼까? 아니면 사이즈를 줄여볼까? 대용이 다른 것으로 대용은 가능하나? 그죠? 대체가 될 수 있나? 대체해 보면 어떨까? 그죠? 대용과 대체. 역전은 좀 거꾸로 해볼까? 그죠? 거꾸로. 그 다음에 결합입니다. 다른 것과 한번 결합시켜보면 어떨까? 오스본의 체크리스트 9가지의 질문을 던져서 좀 아이디어가 막연해 보이지만 좀 더 유용한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사전에 중요한 포인트를 미리 정해두는 체크리스트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의 순서대로 체크해가는 방법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사무 처리의 과정의 효율성을 높여서 조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사무 개선 기법에 대한 쟁점이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사무 혁신 기법이라는 거예요. 사무 혁신 기법이라는 것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사무 혁신은 뭡니까? 사무 개선도 나왔는데 또 사무 혁신도 한번 나올 수 있잖아요. 자, 사무 혁신 기법이라는 것은 조직의 이 사무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서 함으로써 그죠? 조직의 사무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그럼 어떻게 하죠? 네, 어떻게 해야 되죠? 기존에 있었던 조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사무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조직에서 만연해 있었던 비효율성을 과감하게 제거해 간다. 어떤 식으로? 조직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대상으로 조직의 어떤 비효율성을 제거한다. 그럼 비효율성을 제거함으로써 얻은 잉여가 있다면, 그 잉여 자원 등이 있다면 보다 중점 사업에 투입을 시켜서 그리고 인력을 재배치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의 인적 물적 자원을 대상으로 개개인의 업무를 가시화해서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을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무의 효율화와 최적화를 달성하자는 겁니다. 업무상 발생되는 비효율을 제거함으로써 사무의 효율화와 최적화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사무혁신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무혁신의 목적은 비효율을 제거함으로써 얻은 잉여 자원 등을 중점 사업에 투입하여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구성원 전원이 어떤 각자가 전원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이게 사무혁신의 목적입니다. 자, 사무혁신 기법이라면 총 4가지가 있다. 고객 만족 관리죠. 고객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충족시키면 뭐가 발생되죠? 감동이 되죠.
그죠? 고객 감동. 그래서 고객 만족 관리.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충족을 시켜줘서 고객의 감동을 이끌어내게 돼서 궁극적으로는 그 수익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지속적으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 이게 바로 고객 만족 관리입니다. 벤치마킹은요, 보다 나은 어떤 경쟁 상대나 우수한 조직들의 성과물의 모방으로부터 시작해서 더 나은 창작물을 만들어가는 전략을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이고, 총체적 품질 관리라는 거, 요것은 이제 자신의 사물을, 그죠? 요 구성원 스스로가 자신의 사물을 결점 없이 수행을 해서 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후적으로 어떤 결과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중심적으로 본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과정 중심적 방법으로 구성원, 개개인이 자신의 사물을 결점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전략을 말한다. 그 다음에 업무 프로세스의 재설계예요. 업무 프로세스의 재설계. 조직원이 이런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함으로써 주인의식 혹은 주체의식을 갖도록 하고 고객 중심적 사고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하자 이겁니다. 근데 사무혁신 기법의 이제 결어입니다.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가 잘 수행된 조직은 당연히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것이고 업무 재설계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무혁신 기법을 단독적으로 취하기보다는 보다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 개선 기법, 사무 혁신 기법은 충분히 이론에서도 나올 수 있는 쟁점이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이해되셨죠? 어쨌든 사무 혁신은 비효율 제거에 있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고객 만족 관리, 그다음에 벤치마킹, 그다음에 총체적 품질 관리, 그 다음에 업무 프로세스의 재설계입니다. 이러한 사무 혁신 기법은 단일하게 취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